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전 시간에 칼세이건의 코스모스 읽고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 2시에 일을 잡았어요. 일을 잡아서 멀리 안 가고 가까운 데 가는 일을 잡았기 때문에 예, 2시까지 가야 되니까 뭐 한 1시 정도, 1시 좀 넘어서 출발하면 될 것 같아서 가까이에서 상차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공부를 좀 하고 그러고 일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442쪽 계속 읽겠습니다. 자연 원소는 어디에서 왔을까? 여러분은 원자마다 만들어진 과정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우주 어디를 보든 존재하는 물질의 99%가 수소와 헬륨이다. 가장 간단한 두 가지 원소가 우주에 가장 흔하다는 말이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지구는 예외이다. 지구의 자체 중력만으로는 가장 가벼운 수소 원자를 오랫동안 붙잡아 둘 수 없기 때문에 태양계가 생성되던 당시에 지구에 있었던 수소가스는 거의 모두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는 수소 기체가 희박하다. 헬륨의 경우에도 사정은 수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목성은 큰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력의 세기 또한 지구에 비할 바 아니게 커서 우주 생성 초기부터 갖고 있던 수소와 헬륨을 지금까지 거의 전량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그렇군요. 그런데 헬륨은 사실 지구에서 발견되기 전에 태양에서 먼저 검출됐다. 이 발견의 역사가 그 이름에 흔적으로 남아있다. 헬륨이라는 이름이 그리스의 태양신들 중 하나인 헬리오스에서 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다른 원소들은 혹시 수소와 헬륨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간단한 핵에서 복잡한 핵을 만들려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첨가하면 된다. 이때 방해의 요인인 정기적 청력을 어떻게 적절히 상쇄시키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다. 역시 그 임무는 핵력의 몫이다. 핵력의 발동은 핵자들이 매우 가까이 접근해야 가능한데 극도로 고온인 상황에서는 핵자들의 근거리 접근을 기대할 수 있다. 온도가 대략 1000만도 이상의 상황에서는 핵자들이 정기적 청력이 위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르게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 고온의 조건은 별의 중심부에서 쉽게 구현된다. 천만도. 태양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다. 그러므로 태양이 내놓은 복사를 길게 전파 대역으로부터 짧게는 가시광선 대역을 거쳐 X선 대역에 이르기까지 속속들이 관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눈으로 관측하는 빛은 전부가 태양의 최외곽부에서 나오는 것이다. 태양은 한때 아낙사고라스가 생각했던 대로 붉게 달궈진 돌이 아니라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고온의 기체 덩어리인 것이다. 기체 덩어리라. 기체 덩어리가 빛을 발하는 것은 높은 온도로 가열된 낙화 인두가 붉은 빛을 발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다. 태양의 수소와 헬륨 기체도 뜨겁게 가열되어 있기 때문에 빛을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낙사고라스의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태양 표면에서 일어나는 격렬한 폭발 현상은 플레어를 동반한다. 플레어는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전파 통신에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플로미넌스도 태양에서 볼 수 있는 거대한 폭발 현상이다. 홍염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뜨거운 물질이 자기장의 안내를 받아 무지개 모양을 이루면서 분출하는 현상이 플로미넌스다. 그래서 플로미넌스를 그냥 홍염이라고도 부른다. 태양의 광구를 배경으로 홍염이 차지하는 하늘의 넓이를 지구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실감할 수 있다. 흑점은 태양이 서쪽으로 질 때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다. 흑점은 강한 자기장을 동반하여 온도가 주위보다 낮다. 또 태양은 엄청난 규모의 소용돌이와 격렬한 난류 운동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준다. 하지만 이 모든 활동은 주로 태양의 상층부 대기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가시광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지역의 온도는 절대 온도로 6000도 정도이다. 우리에게 철저하게 숨겨진 태양의 저 깊숙한 내부의 온도는 1570만 도에 이른다. 이렇게 뜨거운 조건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 결과 빛이 만들어진다. 네. 옆에 무슨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쌀알 조직으로 드러난 태양 표면의 난류 운동. 밝은 부분이 상승하는 고온의 가스 덩어리이고 검은 부분이 식어서 다시 하강하는 부분이다. 대류 운동의 덩어리 하나의 폭이 대략 2000km에 이르는데 이것은 파리와 키예프 간의 거리에 해당한다. 프랑스 픽 두미디 천문대에서 노란색 파장빛으로 찍은 사진이다. 흥미 있으니까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겼네요. 무슨 현대 미술 작품 같은. 제목은 태양의 난류 운동.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별들의 삶과 죽음을 이 챕터의 제목인데 아주 근본에서부터 원자 수준, 중성자, 양성자, 핵융합 이 수준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기체와 티끌로 구성된 성간구름이 중력 수축하여 별들과 그 별들에 딸린 행성들을 만든다. 성간운의 중력 수축이란 자체 중력 때문에 겪게 되는 성간운의 전반적인 낙하운동이다. 이 과정에서 기체 분자들이 격렬하게 충돌하므로 수축이 진행됨에 따라 내부의 온도는 상승하게 마련이다. 그렇겠네요. 드디어 내부의 온도가 1000만도에 이르면 수소 원자 4개가 만나서 헬륨 핵이 하나 만들어지는 핵융합 반응이 전개된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수소 4개의 질량이 헬륨 하나의 질량보다 약간 크다. 수소 4개가 모여서 헬륨 1개가 만들어질 때 0.7% 정도의 질량이 사라지는데 이 결손 질량은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에 따라 에너지로 변환된다. 모르겠네요.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감마선의 빛, 즉 감마선 광자로 나타난다. 감마선 광자는 주위 물질에 흡수됐다가 다시 방출되기를 거듭하면서 태양의 표면을 향해 이동한다. 흡수가 일어날 때마다 자신의 에너지를 조금씩 잃게 되므로 높은 에너지의 감마선 광자는 점점 낮은 에너지의 광자로 변신해서 드디어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 대역의 광자가 된다. 중심핵에서 출발한 광자가 표면층에 도착하는데
대략 100만 년이 걸린다. 핵융합 반응에서 최초로 태어난 광자가 가시광선의 광자로 표면을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비로소 새로 탄생한 별을 보게 된다. 별이라고 하는 정구의 스위치를 돌려 빛을 밝히게 된 셈이다. 핵융합 반응의 개시와 더불어 그때까지 진행되던 중력 수축이 멈춘다. 별의 외곽충을 차지하는 질량의 무게를 핵 중심핵 부분의 고온과 고압이 지탱하여 별 전체가 안정된 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 중심핵이 고온과 고압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곳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 덧택이다. 우리 태양은 지금까지 대략 50억 년 동안 이와 같은 평형 상태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태양과 수소폭탄에서의 핵융합 반응에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폭탄의 경우 일단 반응이 시작되면 반응의 진행 속도를 제어할 길이 없으며 제어하지 않는 것이 폭탄의 사용 목적과 부합된다. 하지만 태양의 경우에는 중심 핵에서 매초 생산되는 에너지가 표면에서 매초 방출되는 에너지와 같도록 별이 반응 속도를 스스로 조절한다. 태양은 표면에서 방출되는 광도를 충당하느라 중심 핵에서 매초 4억 톤의 수소를 헬륨으로 변환시킨다. 밤에 집으로 나가 머리를 들면 까만 하늘에 총총히 빛이 나는 별들이 보인다. 별 하나하나가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그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별이 반짝이는 비밀은 핵융합 반응인 겁니다. 따라오셨으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뭐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저도 뭐 완벽히 이해하는 건 아니고 그렇구나 라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백조자리에서 가장 밝은 백조자리 알파별, 즉 대내부 쪽을 관측해보면 온도가 극도로 높은 초대형의 기체 9에서 나오는 희뿌연 빛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기체 9의 중앙에 있던 별들이 자신의 일생을 초신성 폭발로 마감할 때 생긴 흔적이다. 초신성이 폭발하면 그때 발생한 충격파가 주위에 있던 성간 물질에 전해진다. 그러면 그 성간운의 밀도가 증가한다. 그 결과 새로운 별의 탄생으로 이어질 중력 수축이 성간운에 유발된다. 그러므로 별들에게도 인간처럼 부모가 있고 그들의 세계에도 세대가 있는 셈이다. 먼저 태어난 별의 죽음이 새로운 별의 탄생을 가져오니까 하는 말이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공부했다고 치죠. 어디서 공부해야 한가 알게 된 내용인데, 이 우주가 138억 년 정도 된다고 해요. 이제 이 우주에서 생긴 별도 각각 세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 같은 별은 이제 2세대? 3세대라 그랬나? 3세대 별이라고 제가 모르겠다. 3세대 별이라고 치면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각 세대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참, 별도 세대가 있다. 태양 같은 종류의 별들은 무더기로 태어난다. 오리온, 대성운과 같은 고밀도의 성간운 복합체 내부를 살펴보면 많은 수의 별들이 한꺼번에 태어났음을 알 수 있다. 성간운 내부에서 별이 탄생한다고 하더라도 바깥에서는 그저 어둑하고 음침한 암흑 성간운으로 보일 뿐이다. 그러나 고온의 신생항성에 의해 전리된 기체가 빛을 방출하므로 성운 내부는 황홀한 장관을 이룬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새로 태어난 별들이 신생아실에서 어슬렁어슬렁 걸어나와 은하수 은하에서 자신들이 차지해야 할 자리를 찾아간다. 아직 풋내기에 불과한 젊은 별들은
시타래같이 얇은 가스 성운을 자기 주위에 달고 다닌다. 이 가스 성운은 별들의 자궁이랄 수 있는 성간운에 있던 기체 찌꺼기로서 어머니 성간운과 신생아 별이 아직도 중력의 끈으로 묶여 있음을 보여준다. 가까운 거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예가 쫌생이 성단과 거기에 달린 반사 성운이다. 사람의 가족과 마찬가지로 같이 태어난 형제별들도 나이를 먹을수록 고향을 떠나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만날 기회가 거의 없게 된다. 지금으로부터 약 50억 년 전 같은 암흑 성간운에서 태양과 같이 태어난 16개의 형제자매별들이 지금은 은하의 이 구석 저 구석에 흩어져 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별이 우리 태양의 형제요 자매인지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 은하수 너머 어딘가에 있겠지라고 막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군요. 태양 내부에서 진행되는 수소의 헬륨에서의 변화는 우리 눈이 감지할 수 있는 가시광선의 광자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유령 같은 존재인 중성미자도 만들어낸다. 중성미자는 광자와 마찬가지로 질량이 없으며 빛의 속도로 움직이지만 광자는 아니다. 중성미자는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와 같은 크기의 고유 각 운동량, 즉 스핀을 가지고 있다. 광자의 스핀은 중성미자의 것의 2배이다. 또 물질은 중성미자에 대해 투명하다. 중성미자는 지구나 태양을 구성하는 물질에 거의 흡수되지 않은 채 자유롭게 관통할 수 있다. 흡수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시해도 좋을 지극히 미미한 수준의 흡수만 일어난다. 대낮에 태양을 1초만 바라봐도 총 10억 개의 중성미자가 우리 눈을 통과한다. 통상의 광자는 망막에 걸려 시신경의 반응을 일으키지만 중성미자는 망막에 전혀 걸리지 않고 시신경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머리 뒤로 그냥 빠져나간다. 대낮이 아니라 한밤중에 태양이 있을 곳, 즉 내 발 아래의 지면을 보고 있어도 내 눈을 통과하는 중성미자의 개수는 대낮과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해서 태양과 내 눈 사이에 지구가 가로놓여 있어도 육안을 통과하는 중성미자의 개수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가시광선에 대해 유리판이 투명하듯이 중성미자에 대해 지구가 통째로 투명하다. 이런 게 또 있군요. 신기합니다. 우리가 태양의 내부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게 되고 중성미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관한 핵물리학적 상황도 잘 이해하게 된다면 단위 시간의 단위 넓이를 몇 개의 중성미자가 관통할지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10억 개가 바로 이렇게 계산된 값이다. 그러나 이 예측의 진위를 실험을 통해 검증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중성미자는 지구를 통째로 관통할 수 있으므로 단 한 개의 중성미자를 포획하려 해도 대규모의 실험을 수행해야 한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중성미자들이 특별한 물질과 상호작용하면 그 중에 지극히 낮은 비율의 중성미자는
그래도 그 물질에 모종의 반응 흔적을 남긴다. 그러므로 실험을 잘 고안하여 중성미자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다. 학자들은 아주 드물게 중성미자가 염소 원자를 아르곤 원자로 변환시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염소와 아르곤은 서로 원자 번호는 다르지만 핵에 들어있는 양성자와 중성주자 수의 합은 같다. 다시 말해 염소와 아르곤은 원자 번호가 다르지만 원자량은 같다. 태양에서 방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성미자의 선속 플렉스를 검출하려면 엄청난 양의 염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의 물리학자들은 사우스 다코타주 리드에 있는 홈스테이트 광산의 지하 깊숙한 곳에 엄청난 크기의 탱크를 설치하고 그 안에 양복 세탁에 쓰이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용액을 가득 부어 넣었다. 그러고는 새로 생긴 아르곤 원자를 찾아 구수를 헤아리는 실험을 반복했다. 실험의 결과는 태양에서 나오는 중성미자의 광도가 이론값보다 흐리다는 것이었다. 홈스테이트 탱크의 용량은 약 38만 리터였으며 이 실험에서 태양의 표준 모델에서 예측된 값의 겨우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 검출됐다. 이보다 나중에 수행된 일본 카미오칸데 2 실험에서는 태양 중성미자의 선속이 표준 모형이 제시하는 값의 0.46배인 것으로 확인됐다. 어렵네요. 이 실험의 결과는 우리에게 미해결의 신비를 남겨주었다. 태양에서 방출되는 중성미자의 광도가 예상보다 낮다고 해서 항성핵융합 이론에 큰 구멍이 뚫리는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중요한 무언가가 우리의 해결을 기다리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 신비를 풀기 위하여 여러가지 제안이 쏟아졌다. 중성미자가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동안에 쪼개진다는 것이 그중 하나였다. 태양 내부의 핵 용광로가 좀 쉬고 있는 중이라는 제안도 있었다. 이 경우 현재 방출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태양이 천천히 수축하면서 내놓는 중력 에너지가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중성미자 천문학은 아주 새로운 분야이다. 가시광선으로는 태양의 표면을 겨우 들여다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중성미자를 활용하면 태양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상황도 소상하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중성미자 천문학은 우리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한 분야임에 틀림이 없다. 중성미자를 검출할 수 있는 망원경의 제작 기술이 앞으로 더 발달하면 우리는 태양은 물론이고 태양 근처에 있는 별들의 중심에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눈이 좀 침침합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제 좀 앉아서 책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좀 피로하네요. 으쌰. 아이고 다리야. 오늘은 운동을 꼭 나가야지. 어제는 운동을 못해서. 자, 오늘은 꼭. 아직 날씨가 더워서 걱정입니다. 어제 굉장히 더웠어요. 그래서 운동하러 갈 염두가 안 나더라고요. 엄두가. 자, 그다음. 자, 450쪽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태양이건 별이건 간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은 고온 고압의 중심부 일부일 뿐이며 핵 반응의 연료로 쓸 수 있는 수소가 그 지역에 한없이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별의 운명, 별의 체우는 그 별이 얼마나 큰 질량을 갖고 태어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별은 진화하는 과정에서 자기 질량의 일부를 공간에서 서서히 방출한다. 방출하고 남은 질량이 태양의 2배 내지 3배 정도에 이른다면 그러한 별들은 우리 태양과는 판이하게 다른 체후를 맞게 된다. 그렇다고 태양의 체후가 그저 밋밋할 뿐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태양의 체후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극적이다. 앞으로 50년 또는 60년이 더 지나면 태양의 중앙부에 있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변하게 되므로 중심 핵 부분에서는 핵융합 반응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반응을 일으킬 연료 물질이 없기 때문이다. 그 대신 헬륨으로 된 중심 핵의 바로 바깥에는 수소가 그대로 남아있다. 따라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지역이 중심핵 경계지대에서부터 온도가 1000만도가 되는 층까지 확장된다. 그러나 온도가 1000만도가 안 되는 층과 표면 사이에는 핵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한편 태양의 자체 중력은 헬륨으로 가득 찬 중심 핵을 짓눌러 다시 수축하게 한다. 헬륨으로 구성된 중심 핵은 다음 단계의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에는 아직 충분한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중력의 일방적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수축하게 되는 것이다. 수축이 진행될수록 그 지역의 온도와 밀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따라서 헬륨 원자들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고 이에 따라 원자핵 3개의 갈고리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밀착하여 핵력이 발동하게 되면 드디어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시작된다. 수소가 타고 남은 지에 불과했던 헬륨에 다시 불이 붙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핵융합 반응의 잔치가 태양의 중심핵 부분에서 또 한 차례 벌어진다. 태양은 새 연료인 헬륨을 태워서 추가 에너지를 얻는 동시에 탄소와 산소를 헬륨에서 합성해낸다. 이 자신의 재에서 다시 불꽃을 피울 수 있으니 별이야말로 불사조이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들은 진화의 후기 단계에서 중심부의 온도와 압력을 태양보다 훨씬 높게 유지할 수 있다. 높은 온도와 압력 덕에 불사조 같은 부하를 태양보다 몇 차례 더 즐긴다.
또 탄소와 산소를 핵융합시켜서 더 무거운 원소들을 합성해낸다. 이 상황에 이른 태양은 핵 반응로의 불을 두 군데에 지펴놓은 형국이다.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상대적으로 저온 상태에 있는 외부의 얇은 껍질에는 수소가 타고 고온 상태에 있는 한복판에서는 헬륨이 연소 중이니 태양은 이 단계에서 그 내부 구조에 큰 변혁을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외부가 급격히 팽창하고 대신 온도는 하강한다. 태양은 이제 적색 거성이 된다. 가시광선으로 드러나는 태양 표면이 중심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곽부에서 느끼는 중력은 미약하기 이를 데 없다. 극가닥의 적색 거성이 된 태양의 바깥 대기층은 항성풍의 형태로 공간에 서서히 흩어져 나간다. 벌겋게 부어서 적색 거성이 된 태양은 수성과 금성을 집어삼키고 종래에는 우리 지구까지 자신의 품 안에 넣어버린다. 그러므로 내 행성계가 완전히 태양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내 행성계의 최후인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수십억 년 후 어느 날 지구는 최후의 날을 맞게 될 것이다. 뭐 한 50억 얘기하던데 지금까지 그러면 지구가 있어 왔던 그 정도의 시간이 다시 흐른다면 지구는 없어진다 이런 뜻인가요? 아이고, 뭐든 것이 있게 마련이군요. 태양은 점점 더 붉게 변하면서 팽창하고 지구에서는 남북 양극 지방조차 땀이 뻘뻘 흘러내리는 더운 날씨로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남극과 북극의 빙산이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해안지대는 바닷속으로 점점 더 깊이 잠겨 들어간다.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므로 대기 중에는 수증기의 함량이 증가하고 구름의 양이 많아진다. 이 구름 덕에 태양의 빛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그 덕택에 최후 심판의 날이 도래하는 것을 잠시 놓칠 수야 있겠지만 시시각각 다가오는 최후의 순간은 면할 길이 없다. 지구의 사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태양은 자신의 진화 과정을 어김없이 밟아간다. 바다가 끓어올라 물이 모두 증발하고 그 다음 대기마저 완전히 증발하여 사라지면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재앙이 행성 지구를 뒤덮는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아즈텍 원주민들이 지구 운명의 날을 이렇게 예언했다. 그들은 지구의 피로가 겹치기 시작하고 지구의 씨가 아주 말라버릴 때가 되면 하늘에서 태양이 떨어지고 별들이 흔들려 추락할 것이다 라고 믿었다. 지구에 이러한 불상사가 오기 훨씬 전에 우리 인류는 오늘날과는 꽤나 다른 형태의 존재로 이미 진화했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의 후손들은 태양의 진화 속도를 조정하여 지구에 닥쳐올 미중유의 재앙을 적당한 단계에서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화성, 유로파, 타이탄 중에서 하나를 골라 지구를 버리고 그곳으로 떠났을지도 모른다. 한 발 더 나아가 로버트 고더드의 꿈이 실현될 수는 없을까? 고더드는 한때 방금 태어난 행성계에서 아무도 발을 붙인 적이 없는 새 행성을 하나 골라 그곳으로 우주항해를 떠나자는 꿈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태양이라고 자신이 만든 재를 한없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 태양의 내부가 완전히 탄소와 산소로 채워지는 시기가 온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태양 내부의 온도와 압력이 탄소나 산소를 가지고 다음 단계의 핵 반응을 유발시킬 수준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 핵반응로의 헬륨 연료가 거의 소진될 즈음 태양 중심부는 그동안 미뤄오던 중력 수축을 재개하게 된다. 수축은 온도의 상승을 불러와서 마지막 단계의 핵융합 반응을 한 차례 더 일으키고 대기층은 약간 팽창한다. 단발마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다. 대략 천년을 주기로 팽창과 수축을 느리게 반복하다가 자신의 대기층을 몇 개의 국악으로 나누어 우주공간으로 내뱉어 버린다. 외곽층을 잃고 뜨거운 내부가 노출된 태양은 한때 자신의 피부였으나 지금은 벗겨져 멀리 떨어져 나간 수소기체에 강력한 자외선을 퍼부어 거기에서 밝은 형광선이 방출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이것은 명왕선의 궤도보다 더 먼 쪽에 찬란한 쌍가락지를 만들어 놓는다. 이것은 외계의 관측자들에게 물병자리의 행성상 성운과 같이 보일 것이다. 태양이 가졌던 초기 질량의 거의 반이 이런 식으로 성간 공간에 흩어진다. 그때까지 태양계 내부에 누가 살고 있다면 그에게는 당시의 태양계가 태양의 유령에서 만들어지는 보라색 계통의 빛으로 가득하여 남양극의 분위기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일 터이다. 그리고 태양계의 외곽 지역에는 태양에서 떨어져 나간 태양의 허물이 떠다니고 있을 게다. 은하수 은하의 내부에서 사방을 두리번거려 보면 국악 모양의 발광 성운을 동원한 별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우리는 이들을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른다. 이들이 행성과 무슨 깊은 연관이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기능이 좀 떨어지는 망원경으로 봤을 때 그 모습이 태양계의 천왕성과 해왕성의 청록색 원반을 빼닮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행성상 성운은 겉보기에는 가락지같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빛을 내는 기체가 고리구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이다. 비눗방울은 가운데가 투명하고 가장자리가 뚜렷하게 보이는데 이것은 방울의 가운데를 지나는 시선이 가장자리를 지나는 것보다 훨씬 얇은 비누막을 관통하기 때문이다. 같은 위치에서 구형 겁지를 이루는 행성상 성운의 기체층이 우리에게는 고리로 보이는 것이다. 행성상 성운은 생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선 별의 모습이다. 그리고 중심별 근처에는 진화의 끔찍한 잔해들이 널려 있을 것이다. 멸망한 행성들의 잔해 말이다. 한때는 생명의 서식지로 생기발랄했던 이 세상이 이제는 물도 공기도 다 말라버린 죽음의 불모지로 변한 채 유령 같은 광희 속에 깊이 잠겨 있다. 한편 생명의 서식지로 생기발랄했던 세상이 이제는 물도 공기도 다 말했고요. 한편 태양의 잔해는 어떤 모습일까? 처음에는 행성상 성운에 깊숙이 쌓여 있겠지만 고온의 알몸이 밖으로 노출된 태양은 서서히 식으면서 수축을 계속한다. 지상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차숟가락 하나분의 질량이 1톤에 이르는 고밀도의 물질로 수축하게 된다. 이런 상태에 놓인 물질을 우리는 축퇴 물질이라고 한다. 즉 태양이 행성상 성운 한복판에 자리하는 백색 외성으로 변신한 셈이다. 그리고 수십억 년의 세월이 또 흐르면 태양은 그나마 남아있던 자신의 온기를 복사로 다 잃고 결국 흑색 외성이 되어 지구인의 시야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질량이 비슷한 두 별은 같은 진화의 과정을 같은 속도로 밟아간다. 질량이 큰 별은 작은 별보다 자신의 핵연료를 더 급히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다른 두 별이 동시에 태어나 쌍성계를 이루고 있다면 큰 별이 작은 별보다 먼저 적색 거성 단계에 가고 백색 외성으로의 종말도 먼저 맞게 된다. 그런데 별들은 두씩 짝을 지어 쌍성계를 이루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하늘에는 적색 거성과 백색 외성으로 구성된 쌍성계가 흔하다. 특히 근접 쌍성계인 경우에는 두 별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서 잔뜩 부풀어 오른 적색 거성으로부터 흘러 넘친 물질이 백색 외성 표면의 특정 지역으로 떨어져 쌓인다. 이렇게 자신의 동반성으로부터 공급받은 수소를 가지고 백색 외성은 강력한 중력의 작용으로 고온 고압의 상태를 만들고 결국 핵융합 반응을 다시 일으킨다. 이때 백색 외성은 갑자기 많은 빛을 발한다. 그러나 잠시 후에 원래의 밝기로 돌아온다. 이것이 신성이다. 신성의 출현은 광도의 변화폭과 발생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볼 때 초신성과는 별개의 현상이다. 신성은 반드시 쌍성계에서 볼 수 있고 초신성과는 별개의 현상이다. 신성은 반드시 쌍성계고요. 신성은 반드시 상성계에서 볼 수 있고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신성의 급작스러운 광도 증가의 원천이 된다. 초신성은 혼자인 별들이 겪는 특별히 격렬한 변화이며 규소의 핵융합 반응이 에너지를 충당한다. 아이고 어지럽습니다. 아이고 어지럽네요. 어지러워요. 커피 한잔 마시고 와야 되겠네요. 아 이거 뭐 머리가 정신이 띵한 것이 어제 잠 많이 잤는데도 아이고 커피 한잔 마시고 오겠습니다.
이제 좀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계속 들어오니까 뇌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자, 뇌도 잠깐 휴식을 취했고요. 456쪽. 성간운에 들어있던 수소와 헬륨이 뭉쳐서 별이 만들어진다. 그 별은 핵융합 반응을 통해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를 합성하여 성간 공간으로 되돌려 보낸다. 적색거성의 대기층이 항성풍의 형태로 밖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이다. 태양 규모의 별들은 행성상 성운의 단계를 거쳐 자신들의 외곽층을 날려보낸다. 이보다 질량이 큰 별들은 초신성 폭발의 과정을 거치면서 질량의 대부분을 공간으로 분출한다. 성간 공간에 이렇게 공급된 물질들은 별의 핵융합 반응에서 쉽게 합성된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거의 모든 별의 내부에서는 수소에서 헬륨이, 헬륨에서 탄소와 산소가 만들어진다. 질량이 비교적 큰 별들에서는 헬륨의 핵이 단계적으로 첨가되면서 네온, 마그네슘, 규소, 황 등의 순으로 무거운 원소들이 합성된다. 핵융합 반응이 한 단계씩 진행될 때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각각 2개씩 더해지면서 최종 단계에서 드디어 철이 합성된다. 양성자와 중성자를 14개씩 가진 규소의 핵은 10억 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규소 원자핵이 2씩 모이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28개씩 가진 불안정한 니켈 핵이 생성된다. 이 니켈이 코발트를 거쳐 가장 안정한 철이 된다. 철은 양성자와 중성자를 26개씩 갖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화학 원소들은 모두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다. 누구나 이름을 아는 원소들이다.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에서는 에르비움, 하프늄, 디스프로슘, 프라세오디움, 이투륨 등이 합성되지 않는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알고 지내는 원소들의 과거를 되돌아보자. 그것들은 일단 별 내부에서 합성되어 성간 공간으로 나간 다음 거기서 성간운의 구성 성분으로 남아 있다가 그 성간운에서 중력 수축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 차세대의 별과 행성의 구성 성분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것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곁에 가까이 올 수 있었다. 사실 원자적 수준에서 본다면 우리도 그런 경로를 거쳐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다. 수소와 일부 헬륨만 제외하면 지구의 모든 원소들이 수십억 년 전에 있었던 별들이 부린 연금술의 조화로 만들어진 것이다. 지구에 무거운 원소를 공급한 별들 중의 일부는 아직 은하수 은하 저편에 백색 외성으로 남아 우리 모르게 조용히 숨어 있을 것이다. 우리의 DNA를 이루는 질소, 치아를 구성하는 칼슘, 혈액의 주요 성분인 철, 애플파이에 들어있는 탄소 등의 원자 알갱이 하나하나가 모조리 별의 내부에서 합성됐다. 그러므로 우리는 별의 자녀들이다. 희귀 원소들 중에는 초신성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일부 섞여 있다. 지구에는 금과 우라늄이 비교적 풍부한 편인데 그것은 태양계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초신성의 폭발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른 별들이 거느린 행성계에서 볼 수 있는 희귀 원소들의 함량 분포는
지구와 다소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외계 행성에 사는 사람들의 목과 귀에는 백금이 아니라 니오뷴의 목걸이와 귀걸이가 걸려있고 팔목에는 황금 대신 프로티악티움 팔찌가 쩌렁쩌렁 거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금은 그들에게는 실험실에서나 만지는 연구 대상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금이나 우라늄이 지구에서 브라세오디뮴처럼 하찮은 것이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졌지 않았을까? 아니요, 안 나아졌을 겁니다. 똑같았을 거예요. 생명의 기원과 진화는 별의 기원과 진화의 그 뿌리에서부터 서로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첫째, 우리를 구성하는 물질이 원자적 수준에서 볼 때 아주 오래전에 은하 어딘가에 있던 적색 거성들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우주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원소들의 원자 번호에 따른 상대 함량 비율의 분포가 별에서 합성되는 원소들의 상대 함량 비율과 딱 들어맞기 때문에 그것들이 모두 적색 거성과 초신성이라는 특별한 용광로와 도가니에서 제조됐음을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다. 우리의 태양은 제2세대 또는 제3세대의 별일지 모른다. 태양에 들어있는 모든 물질, 아니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물질은 두세 차례에 걸친 항성 연금술의 결과이다. 둘째, 지구에서 발견되는 무거운 원소들 가운데 어떤 동위원소는 태양이 태어나기 직전에 근처에서 초신성의 폭발이 있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기 때문이다. 어찌 이것을 우연의 결과라고만 치부할 수 있겠는가? 초신성에서 유래한 충격파가 성간 기체와 성간 틱굴로 구성된 성간원을 통과하면서 그곳의 밀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중력 수축이 유발됐을 것이다. 그 결과로 태어난 것이 우리 태양계이다. 셋째, 우리는 생명의 탄생에서 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새로 생긴 태양에서 쏟아져 나온 자외선 복사가 지구 대기층으로 들어와서 그곳에 있던 원자와 분자에서 전자를 떼어내면서 대기 중에는 천둥과 번개가 난무하게 됐고, 이것이 복잡한 유기화합물의 화학 반응 에너지원으로 작용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생명이 태어났던 것이다. 넷째,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생명활동이 결국 태양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식물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변환시킨다. 따지고 보면 모든 동물은 식물에 기생하여 사는 존재이다. 농사가 무엇인가? 태양 광선을 조직적으로 추수하는 방법의 다름이 아니다. 마지못해 응하는 식물을 매개체로 하여 태양 광선의 에너지를 긁어 모으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농업이다. 따라서 인류는 전적으로 태양의 힘에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끝으로 유전의 관점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돌연변이라고 불리는 유전 형질의 변화가 진화를 추동한다. 자연은 돌연변이를 통해서 생명의 새로운 존재 양식을 찾아내는데 고에너지의 우주선 입자들이 돌연변이를 촉발하기도 한다. 우주선은 초신성에서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 거의 광속으로 움직이는 하전 입자들을 뜻한다.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진화도 이렇게 그 근원을 따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광대한 우주 어딘가에서 벌어지는 질량이 큰 별들의 극적인 최후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가이거 개수기와 우라늄 광석을 들고 지하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고 상상해보자. 예를 들어 금광이나 용암이 뚫어놓은 지하 터널 같은 곳으로 말이다. 땅속에는 뜨거운 용암이 강물같이 흐르면서 길을 내놓은 갱도 같은 것들이 있다. 민감한 개수기는 감마선이나 고에너지의 양성자나 헬륨 원자핵 등을 만날 때마다 삐삐거리는 소리를 낸다. 개수기는 우라늄 광석에 가까이 가져가면 방사능 자연 붕괴에서 나오는 헬륨 원자핵 때문에 시간 단위당 울리는 삐삐 소리의 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납으로 만든 두꺼운 통 속에 우라늄 광석을 넣어버리면 그 횟수는 현저하게 떨어진다. 납이 우라늄에서 나오는 각종 방사능 핵들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개수율이 완전히 0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잔류 개수율의 일부는 동굴벽에서 진행되는 방사능 자연 붕괴에 기인한다. 그런데 이 자연 붕괴의 재수율을 제하고도 남는 것이 있다. 그중 일부는 동굴 천장을 뚫고 들어오는 고에너지 우주선의 하전 입자들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우주 깊숙이 매우 먼 곳에서 아주 먼 옛날에 발생한 우주선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가이거 개수기를 울리는 것이다. 조정자와 양성자로 이루어진 우주선들이 지구 대기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지구에 생명이 탄생한 이래 지금까지 지구 생물은 이 우주선들의 폭격을 계속해서 받아왔다. 수천 광년 떨어진 곳에서 별 하나가 초신성으로 폭발하면서 많은 양의 우주선 입자들이 생겼다고 하자. 그들은 은하의 구석을 수백만 년 동안 이동하다가 일부가 아주 우연하게 지구에 들어와서 어떤 생물의 유전적 형질을 바꾸어 놓는다. 유전자 코드의 형성, 캄브리아기에 있던 생물종의 폭발적 증가, 인류 조상의 직립보행 등도 따지고 보면 모두 결정적 시기마다 지구 생물의 진화 역사에 개입했던 우주선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아이고 졸려서 못 읽겠네 이제. 졸려. 조금 쉬었다가 일하러 나가려면 조금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